2020년 3월 아들 가게 앞에 섰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빈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보였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3억 2천만 원. 퇴직금 전부와 집담보대출까지 합친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베인 가게 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개업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고기를 굽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이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을 다녔는데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과장 달아도 월급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10년 더 다녀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아들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지침을 읽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원망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복지도 별로 없고 승진도 느렸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취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7년이나 버텼으면 잘한 거라고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버틴 게 아니라 갇힌 것이었나 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 관두고 뭘 할 건데?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보려고요. 삼겹살집이요. 저와 아내가 동시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삼겹살집. 갑자기? 아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삼겹살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다 알려주니까 경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는 형이 작년에 시작했는데 월 순익 800만 원 넘게 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애가 많이 지쳐 보이더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전기설비 기술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현장 관리직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명절에도 현장에 나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 세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버텨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세대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평생 직장만 다닌 애가 처음 하겠다는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아들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은 사업 설명서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꽤 유명한 삼겹살 체인이었습니다. 전국에 매장이 500개 넘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월 매출 4천만 원, 식재료비 35%, 인건비 20%, 임대료와 관리비 15%, 본사 로열티 5%, 순이익률 25%, 월 순이익 예상액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표도 있고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월 800만 원이면 괜찮은데 내 월급이 400만 원인데 그 2배잖아. 며칠 뒤 본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 사례 영상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자기 매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됐는데 본사에서 다 알려줘서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월 순익 1,000만 원 넘게 가져갑니다. 본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삼겹살은 불황이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이 고깃집을 찾아요. 회식 장소로도 최고고요.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근데 본사 말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데도 있잖아요. 본사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죠. 근데 저희 브랜드는 폐업률이 5% 미만입니다. 95% 이상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95%. 거의 다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저녁 아들과 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남의 일이라서 의욕이 안 났는데 내 가게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총 필요자금을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1억 2천만 원, 주방 설비와 집기 4천만 원, 상가 보증금 5천만 원, 초기 운영자금 3천만 원, 권리금 5천만 원, 합계 3억 2천만 원. 아들이 모아놓은 돈은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쯤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들 돈 4천만 원을 합치면 2억 2천만 원. 여전히 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넣는 거야? 네. 우리 노후는?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짝이던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찮을 거야. 가게가 잘 되면 아들이 갚아줄 거고, 안 되면 그때 생각하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안 되면 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시세가 4억 원쯤 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25평 아파트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25년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도 이 집에서 했습니다. 손녀가 처음 걸음마를 뗀 것도 이 거실이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대출이요. 금리는 연 3.5%, 월 이자가 약 44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낮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서류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대보증 동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은행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사업자, 대출을 따로 받으시는데 아버님이 연대보증을 서주셔야 해요. 사업자 신용만으로는 한도가 안 나와서요. 얼마짜리 대출인데요? 8천만 원이요. 아드님이 초기 운영자금으로 쓰실 거예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연대보증이 뭔지 몰랐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연대보증 잘못 썼다가 집 날린 사람들 이야기요. 그런데 이건 남 일이 아니라 내 아들 일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아드님 사업이잖아요. 가게 잘 되면 아드님이 다 갚으실 거고. 설마 부모님한테 빚을 떠넘기겠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들이 빚을 못 갚겠어? 삼겹살집이 얼마나 안 되겠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게 불안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기대감 때문인지, 그때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믿는다. 그 말을 하면서 뿌듯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뭘 할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쓸 곳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엔 잘 될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아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퇴직금 전부 넣는 게 좀 걱정돼서. 우리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가게 잘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노후 보내면 되지. 아들이 효도하는 셈 치면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나중에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2019년 4월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상권이었습니다.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주변에 회사 건물이 많아서 회식 수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개업식 날 아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제 동료들, 친척들, 아들 친구들 70명 넘게 왔습니다. 가게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삼겹살 굽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날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늦게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나서 아들과 둘이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 600만 원이에요. 하루 만에 6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개업 첫날이라 특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잘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집계됐습니다. 3,500만 원. 예상했던 4천만 원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가게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사 담당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석 달만 지나면 입소문 타서 오를 거라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 3,800만 원, 세 번째 달 4,200만 원. 드디어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4천 넘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들을 믿길 잘했구나. 그해 추석,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게 매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역시 사업 수완이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저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들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보지 않았습니다. 매출 4천만 원. 그 중에서 재료비가 1,400만 원, 인건비가 900만 원, 임대료와 관리비 600만 원, 본사 로열티 200만 원, 수도광열비와 기타 비용 300만 원, 남는 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대출이자를 빼야 했습니다. 담보대출이자 44만 원, 사업자 대출이자 35만 원, 실제 순이익은 5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8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계산을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번 달도 잘 됐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익은 좀 나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숫자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2020년 1월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스 비슷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중국 얘기잖아.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구 얘기였습니다. 수원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 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가게 괜찮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좀 줄긴 했는데 괜찮아요. 금방 나아지겠죠. 3월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가게의 주력 고객층이었던 직장인 회식이요. 3월 매출이 나왔습니다. 1,800만 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좀 힘들어요. 그래도 버텨볼게요. 4월은 더 심했습니다. 매출 900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만 내도 적자였습니다. 직원 2명 중 1명을 내보냈습니다. 아들이 혼자 주방과 홀을 다 맡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5월. 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전화해도 안 받았습니다. 저녁에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빈 홀에서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전화 안 받길래. 아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적자예요.
매달 300만 원씩 까먹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다 썼어요.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했잖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게 상황이 안 좋대.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원망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 적자래. 매달 300만 원씩.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우리 돈 다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어. 더 지켜봐야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7월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청해서 몇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로열티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한 줄이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부탁했습니다. 나도 대출이자 내야 해요.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2020년 8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가게로 와주세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게 정리하려고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손님이 안 와요. 버텨봤자 빚만 늘어나요. 지금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본사에서 온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로열티 3개월 연체돼서 해지 통보 들어왔어요. 계약 해지.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게 정리하는데 돈이 또 들어요. 원상복구 비용이요. 인테리어 뜯어내고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해요. 2천만 원 정도 든대요. 2천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9월 가게가 정리됐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2천만 원은 어디서 났냐고요. 아내 이름으로 된 적금을 깼습니다. 아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투자금 3억 2천만 원. 그 중에서 돌아온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사업자 대출 8천만 원. 제가 연대보증선 그 돈도 그대로였습니다. 합계 2억 3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10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3개월째 이자를 못 냈다고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8천만 원에 대한 상환 요청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인 제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입연재.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채무자가 못 갚으면 보증인이 갚는다. 그게 연대보증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말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경매 넘기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상환하시든지요.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30년 살던 집이에요. 애들 키운 집이에요. 알아.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아내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들 잘 되라고 한 건데 그 말에 저도 울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아내 앞에서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매가 3억 8천만 원. 거기서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들 사업자 대출 8천만 원도 갚았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그게 40년 직장 생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사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월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 반지하라고 하면 어떤 곳인지 아실 겁니다.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눅눅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평 남짓한 반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구 절반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내가 이삿짐 사이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았으니까요. 남은 1억 2천만 원으로 노후를 살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나왔습니다. 그걸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 내면 따뜻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63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전기설비 쪽으로요. 40년 경력이니까 어디서든 써주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60 넘으면 현장에서 안 써요. 안전사고 나면 책임 문제가 있어서요. 평생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옵니다. 주말에는 새벽 5시까지 합니다. 처음 콜을 받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손님이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하고 나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이 일을 왜 하세요? 웃어넘겼습니다. 운동 삼아 합니다. 하고요.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취직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현장 준비하려고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올라가고. 지금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해도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월 150만 원을 법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식당, 설거지를 해서 50만 원 법니다. 연금 120만 원 합치면 월 320만 원.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아들과 1년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 탓을 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창업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퇴직금을 안 줬으면, 연대보증을 안 섰으면,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어줬습니다.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그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는 건 비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가을,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밥을 먹다가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 노후를 제가 망쳤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그게 진심이었냐고요. 반은 진심이고 반은 아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본사에서 주는 예상 수익은 믿지 마십시오. 그건 가장 잘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그 절반도 못 법니다. 폐업률 5%라는 말도 속지 마십시오. 그건 본사 계약이 유지되는 비율일 뿐입니다. 적자 보면서 버티는 매장은 폐업에 안 들어갑니다. 연대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도요. 아니, 가족이라서 더 서면 안 됩니다. 정이 앞서서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퇴직금 전부를 한 곳에 넣지 마십시오.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마다 서울 거리를 달립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내리면서 생각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 보려면 버텨야 합니다. 지난주에 손녀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이라고요. 하얀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렸더군요. 대리운전하는 할아버지래요. 웃으면서 받았는데 나중에 혼자 보다가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돕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 재산을 거는 건 돕는 게 아닙니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